그러면 회계사님이 보실 때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나중에 나도 크게 브랜드를 키워서 엑시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뭘 좀 고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이제 저는 세무적인 관점은 후단의 업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끔가다 이제 상담 오실 때 뭐 세무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속으로 사업을 일단 먼저 잘 키우시고 일단 브랜드를 키우고. 그렇죠. 아니 돈을 벌어야 낼 세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먼저 세금이 물론 맞죠. 걱정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사업을 어떻게 잘 키우시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세무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먼저 이제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브랜드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긴 한데 사실 가능성은 무한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뭐 본할머니라든가 본할머니가 아니고 원할머니죠. 원할머니, 뭐 본주, 그 다음에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토스트, 이삭 토스트. 처음 시작은 이미 했어요. 처음에부터 뭐 10개, 20개 매장 갖고 시작하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맛을 한번 시장에 내보니 이게 너무 잘 팔리고 이래서 이걸 브랜딩화해서 이걸 시장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시작은 이게 내가 괜찮고 내가 맛있고 이러면은 사실 얼마든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프랜차이즈화 하기 위해서는 도움도 좀 받으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니 이렇게 인큐베이팅 업체나 또는 다른 업체와의 협력 관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음식 잘 만들어봤자 사업화 못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은 음식점 망한대요. 그거 아십니까? 음식 잘하는 사람은 음식점 하면 망한다. 음식을 잘 만들면은 이 재료도 써야 되고 저 재료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맛의 품질이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데 수입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은 어떤 요인에 치중한 나머지 굉장히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원가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소비자가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합리적인 접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성에 대한 걸 보지 못하고 음식에만 중요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원가 태우고 많은 사람 서비스 제공하고 그럼 당연히 훌륭한 제품이 되겠지만 그럼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맛없는 음식 싼 품질만 제공을 하면은 소비자가 찾지 않을 테니 그 중간에 있는 접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접점을 잘 찾았을 때 이걸 브랜딩화하고 대중화해서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텔 주방장 출신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의 어떤 산업이 뭉쳐져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호텔에서 주방장으로 20년 하셨던 이런 분들은 물론 그 능력은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업적으로 보기보다는 예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의 확장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은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뭐 커피와 커피와의 경쟁 또는 뭐 한식과 한식과의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이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이 복고다방과 한식점이 경쟁하는 구조고 또 스타벅스와 복고다방이 경쟁할 수도 있고 이게 먹는 거와 또 먹는 거의 그 범주를 넘어서 경쟁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라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브랜드, 우리 매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점심시간에 나가서 이걸 선택할까? 뭐 그런 거죠. 내가 굳이 이걸 선택할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서 음식, 내가 만드는 재료, 내가 만드는 상품과 어떻게 잘 매칭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식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이제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예로 이 컴포즈 커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컴포즈 커피는 원래 처음부터 저가형 커피를 타겟으로 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딱 컴포즈 커피 봤을 때 저가형 커피인데 약간 고급스럽다. 메가 커피보단 좀 더 나은데?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메가 커피랑 비교했을 때 물론 메가 커피도 훌륭한 브랜드지만 컴포즈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진한 아메리카노를 좀 좋아하는데 메가 커피 가면은 물 한 90%에 커피 한큼 들어있어서 소송 들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이미지고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 브랜딩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컴포즈는 원래 그 JN 커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고 고급 커피를 지향하던 샵이었어요. 그 공장 이름이 JN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원래 그 고급 브랜드 커피가 있었네요. 부산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런 데서 출발을 해서 저가형 커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이게 지금 저가형 커피 시장이 대세입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차라리 이게 더 벤티해. 그 팩트인가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뭐 소문에 의하면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컴포즈 커피 이렇게 진하고 발전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즈 커피 한순간에 이렇게 오진 않았어요. 안 왔고 굉장히 커피의 물류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 커피와는 경쟁력이 다를 정도로 뛰어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 건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뭐 4,700,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아까 그 컴포즈는 지사를 운영하는 형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네. 지금은 지사가 다 인수가 됐나요? 본사로? 그게 이제 매매에서의 선행 요건인지 아니면은 네. 지사를 해지할 수 있겠다는 확실한 보증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사는 지금 다 해지가 됐고 음. 그런 것이 정리가 된다는 어느 정도가 돼야 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거지. 네. 지사 계약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면은 이 가격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럼 혹시 회계사님은 아시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졸리비가 인수를 했고 보도자료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그 단계가 예를 들면 뭐 잔금이 지금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하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계약서만 쓴 거예요? 계약금만 들어온 거예요? 뭐 이런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졸리비가 이미 다 인수를 한 건가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자료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투자 확약 단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뭐 계약금 정도만 오고 가는 정도가 됐을까요? 예, 이제 투자 확약을 하면은 이게 뭐 법적 구속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진정성 있는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금 정도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잔금이 치러는지 여부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매각이 되는 거는 그리고 가격이 형성되면 기정사실화돼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제 프랜차이즈가 성장을 한 다음에 엑시트를 하게 되면 약간 이런 소문들이 좀 있어요. 보통 프랜차이즈가 엑시트가 될 때 매수하는 곳들이 사모펀드인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모펀드가 인수한 브랜드는 가맹점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라고 좀 들어봤더니 사모펀드들은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큰 금액으로 매각을 하고자 목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높여야 되고 매출도 높여야 될 텐데 그 방법을 가맹점을 쪼아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당기 순이익을 더 크게 보이게끔 한 다음에 매각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맹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남는 게 없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근거가 있을까요? 그거 있죠. 왜냐면은 이 사모펀드가 욕심 있는 회사에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대표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근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빨리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이 나올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그럼 여기를 막 뭐 쥐어짠다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수익을 빨리 회수를 해야 돈을 갚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논리가 맞겠네요. 가맹점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그런데 저는 컴퓨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LP가 여러 명이 아니고 단순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모펀드의 지분이 실제 지분이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리비가 대다수의 지분을 구성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사실상 그렇게 수익을 악착같이 빨리 내야 되는 유인이 좀 떨어지겠죠.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예를 들어서 뭐 블라인드 펀드냐 뭐 특수 목적성 펀드냐 뭐 여러 가지 펀드의 성격상 다르겠지만 일단은 수익률에 대해서 처음에 돈을 모집할 때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을 그린단 말입니다. 3.5년 안에 투자 수익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5년 만에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연수익률,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연수익률은 한 18%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펀드를 받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깨면 안 되잖아요. 수익률을 제안한 거는 실행을 하고 맞춰줘야지만 그 다음에 있어서 펀딩을 할 때 잘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모펀드의 그 능력일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사모펀드가 인수했을 때 수익률을 무리하게 내기 위해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이나 등등을 많이 전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나 컴포즈 같은 경우는 다소 좀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 무리하게 낼 필요가 없는 LP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펀드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고 네네. 마지막으로 회계사님의 사업에 대한 어필하는 시간을 잠깐. 사업에 대한 어필 안 해도 되고 일단 사업이 잘 되셔야 돼요. 구독자분들이 사업을 잘 되셔서 저한테 오시든 뭐 다른 데 가시든 근처에 가시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그냥 잘 되는 건 없고 어떻게 해서 사업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소비자랑에 다가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진출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맛있게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업화하고 대중화해서 이것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다가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 돈을 벌어야지 재료에 대한 질도 개선하고 하지 뭐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음식을 만들면 소비자가 감동해서 나를 찾을 것이다 그거는 몇십 년 몇백 년 걸리는 일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사업이 잘 되시고 저한테 오시면 더 좋고 세무사님은 인천 송도에 계시지만 전국 다 가능하시죠? 그럼요. 예, 저희 고객들은 이제 뭐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나 지역 불문하고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니까. 프랜차이즈나 외식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분께서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에서 고소하는 거 아니겠죠?